AM 1230, FM 106.3 HD2 KBS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베네수엘라 공역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과연 전쟁이 임박한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의 숨겨진 통화 내용도 공개해드리면서 과연 그 D-Day가 언제가 될 것인지 등등을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8일이었습니다. 모닝와이드 이 시간을 통해서 카리브해에 떠오른 전운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가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대기하고 있고 또 트럼프가 마두로의 항복 제안을 거절했었다는 충격적인 뉴스였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했었던 날짜가 있었습니다. 11월 24일. 국무부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외국의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한 날이 11월 24일이었고 그날 이후부터는 트럼프는 의회 승인이 없이 단독으로 군사작전을 개시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11월 24일은 이미 지난주에 지나게 됐고 카리브해에서 지금 일촉즉발의 전운 또 작전의 개시 D-Day가 과연 언제냐의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이 폭스를 비롯해서 로이터, CNN, 월스트리트 저널, 또 뉴욕타임스 등이 연일 긴급 보도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태, 모든 언론들을 종합적으로 전해드리면서 모닝와이드에서 또 2주 전에 예측했던 시나리오가 지금 어떻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에서의 방송을 잠깐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미국은 카리브해에 항모급 전력 2개를 배치했다. 또 최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또 해병대 3,000명을 태운 강습 상륙함이었다 하는 것을 전해드렸었고 또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의 특종이 있었습니다. 마두로가 트럼프에게 비밀리에 항복을 제안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은 단 하나. 세계 1위의 석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 70에서 80%를 미국에 넘기겠다는 조건이었고 여기에 히토류인 콜탄까지 보유한 베네수엘라를 통째로 바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단칼에 거부를 했죠.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건 자원이 아니라 정권 교체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하고 나면 미국의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모든 자원들 미국이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는데 굳이 마두로와 협상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12월 24일이라는 날짜, 이게 베네수엘라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테러 조직이 되는 날이었고 이 이후로는 트럼프는 의회의 승인 없이 작전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제 물어왔던 거는 24일 이후 카리브해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 안에는 우리가 시간적인 공간을 봤을 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연휴가 있었고 그리고는 추수감사절이 끝난 이후 곧바로 모습을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을 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답을 확인할 시간이 됩니다. 로이터, 마이애미 헤럴드, 또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가 전한 내용입니다. 지난 모닝와이드에서 방송으로 다뤄드렸었던 그 11월 18일이라고 하는 시점에서의 그 사흘 전에 트럼프와 마두로가 전화통화를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스에서 보다 좀 집중적으로 전했었던 내용인데요. 15분도 안 되는 짧은 통화였었고 이때 마두로의 요구사항은 이랬습니다. 미국에게 석유 자원 7, 80% 넘겨줄 테니까 자신과 가족에 대한 전면 면책, 그리고 미국의 제재 전면 해제,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재판 중단, 그리고 기소된 베네수엘라의 관료 100명 이상에 대한 제재도 풀어달라는 조건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가 과도 정부를 이끌고 새 선거를 치르게 해달라는 것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의 답변은 단박에 거절이었죠. 대신 정해진 기간 안에 원하는 곳으로 떠나라는 제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한이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던 11월 29일.
기한을 줄 테니 이 안에 베네수엘라를 떠나면 그때 그 기한 안에 떠나게 되면 그 나가고 있는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일종의 최후 통첩이라는 시간을 듀데이로 11월 29일이 날짜를 주게 된 것이었고 그게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만료가 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전면 폐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2주 전에 모닝와이드에서 예측했었던 시나리오의 핵심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11월 24일이라는 법적 장치가 이미 완성이 됐고 또 11월 29일이라는 최후 통첩의 기간도 만료가 됐고 그리고는 11월 30일 곧바로 군사적인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지난 주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 대문자로 쓴 메시지입니다. 보통 문장을 작성을 할 때에 처음에만 대문자를 쓰고서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그냥 문장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장 하나하나를 다 대문자로 박아놓은 것이죠.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일 때 모든 내용을 대문자로 작성을 하게 되죠. 항공사, 조종사, 마약상, 인신매매범들, 베네수엘라의 영공과 그 주변 공역이 전면 폐쇄되었음을 명심하라. 이 모든 글자가 다 대문자였습니다. 영공의 전면 폐쇄. 이게 의미하는 것은 군사 용어로는 비행 금지 구역이 되는 거죠. 해당 공역을 통과하는 모든 항공기를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는 선언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미군이 베네수엘라 영공에 들어가는 모든 비행체를 격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되고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이런 선언이 언제 나오냐면 바로 공습 직전에 나온다는 겁니다. 1991년 이라크전 때도 또 2011년에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붕괴 직전에도 나토가 똑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민간 항공기를 미리 차단을 해서 군사작전 시에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민간 항공이 사실상 마비되고 또 국제 항공사들이 베네수엘라 노선 전면 중단하고 또 마두로 정권 인사들의 해외 도피 경로도 차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폭스, CNN, 로이터, 월스트리트 저널 이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전하고 있는 타이틀 기사의 공통사항은 군사작전이 이제 임박했답니다. 이것은 군사작전의 직전 신호가 되고 있다는 점을 조명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이 9월부터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 선박 20척 이상을 타격해서 82명 이상을 살상을 했고 또 군함 12척, 병력 15,000명이 지금 집결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11월 30일에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그 영공을 다 차단시킨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에어포스 원에 탑승한 기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Don't read anything into it. 아무 의미 두지 마세요. 전날에 트루스 소셜에 대문자로 다 칸이 강조점을 박아놓고는 그 다음날 아무 의미도 두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습이 임박했냐는 질문에 바로 답한 이 답이었습니다. 아무 의미를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걸 바로 심리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에게 최대한 압박을 가하고 또 실제 행동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한적인 선제 타격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라는 모닝와이드에서 전해드렸었던 내용처럼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지만 그 타이밍은 오직 트럼프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마두로 정권 퇴진하라는 겁니다. 최후 통첩도 이미 시간이 완료된 것이고 또 그 이후의 칼자루는 트럼프가 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변수가 터진 거죠. CNN이 어제입니다. 어제 12월 1일자로 집중 보도한 내용인데요. CNN의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군사 조치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관련
오벌 오피스 회의 개최라고 하는 타이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NN에서도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관련한 오벌 오피스의 실무진과의 회의가 개최가 됐고 이미 이제 그 회의가 끝난 시점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기사가 어제 LA 시간으로 오후 5시 36분에 올라온 CNN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 9월 2일에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을 공격을 했는데 첫 번째 타격으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지 않자 두 번째 공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메인주 상원 의원인 앵거스 킹 의원이 CNN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앵거스 킹 의원은 무소속이기는 한데요. 법안 투표나 상임위 구성에서 민주당과 협력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의원입니다. CNN에서 이런 내용을 밝힌 것이죠. 물에 빠진 생존자들을 죽이기 위한 두 번째 공격은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라는 부분을 어제 이 시점에 맞춰서 CNN에서 오벌 오피스의 회의가 개최됐습니다라는 팩트도 전하고 있었지만 이 안에서 9월 달에 작전 실행이 됐었던 문제점도 함께 제기를 하고 있었던 기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은 미 특수전 사령관인 브래들리 제독이 명령을 내린 거였고 이것은 자위권의 행사고 국제법에 따른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나라면 두 번째 공격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선을 긋게 됩니다. 이 대목이 대통령과 백악관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은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의회는 편집되지 않은 공격 영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법적인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대목이 CNN에서의 어제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작전들을 지금 실행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인데 그 과정에서 법적, 윤리적인 논란이 어제 터진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선을 마두로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압박 속에서 마두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9일이라고 하는 최후 통첩까지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마두로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때 마두로가 지난주에 한 일이 뭐냐면 카라카스 집회에서 마두로는 19세기의 남미 쪽의 독립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시몬 볼리바르의 칼을 치켜들고 외쳤습니다. 조국이 원한다면, 요구한다면, 필요하다면 우리는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연설을 하게 된 것이죠. 시몬 볼리바르가 바로 베네수엘라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닙니다. 남미에서의 베네수엘라, 주변국인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 5나라를 스페인으로부터 해방시킨 남미의 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도 그 이름 자체가 시몬 볼리바르 이름에서 나왔을 정도였죠. 근데 마두로가 지난주에 본인은 이미 최후 통첩을 받은 상황 안에서 시몬 볼리바르 찬스 카드를 꺼내 든 건 베네수엘라의 국내용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주변국들을 향한 절박한 호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미의 위대한 해방자인 볼리바르를 기억하라. 그리고 미국에 맞서서 함께 싸우자는 메시지를 주변국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범남미, 반미 감정을 자극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끌어내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직 베네수엘라 외교관인 바네사 노이만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두로의 최대 후원국인 러시아와 이란이 지금 모두 수세에 몰려있고 자기 살기 바쁜 상황이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협상하고 있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이란은 이란대로 뭐 가뭄이다 아니면 정권 지금 뭐 붕괴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이란은 이란대로 지난 6월 달에 미국에게 공격을 당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모로 이란도 자기 살기 지금 바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또 관세 부분 있죠. 중국은 사실 마두로라는 베네수엘라 한 곳보다는 중남미 전체에서의 큰 그림을 생각해서 베네수엘라를 끝까지 지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좀 그 전문가들의 예상을 봤을 때도 그 베네수엘라를 지금 좀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던, 직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던 모든 좀 그래도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었던 러시아, 이란, 중국 끝까지 지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 남미 국가들은 어떨까요?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모두 마두로 정권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시몬 볼리바르라고 하는 상징은 강력하지만 볼리바르를 앞세운 마두로를 도우러 올 나라는 없다는 거죠. 또한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군대 자체도 문제입니다. 한때는 중남미에서의 최강이었지만 지금은 20년이 지나면서 부패, 제재, 탈영, 정비 부족으로서 약화가 돼 있는 군대의 모습. 이게 결국 노이만이 볼 때는 장비는 엄청나게 낡고 부식됐고 정비된 적이 없다. 20년 넘게 부정부패의 나라로 있으면서 모든 게 다 낙후된 상태라는 겁니다. 시몬 볼리바르까지 앞세우면서 웅장한 연설하고 모두의 결집을 외치고 있었던 마두로의 최후의 발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고립된 독재자의 외로운 발악만이 남아있던 거고, 2주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시나리오대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태양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주에 이 조직을 11월 24일이라는 날짜를 박아가면서 외국의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을 했고요. 또 마두로가 이 조직의 일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폭스에서 인터뷰했던 바네사 노이만의 설명에 의하면 노이만은 전직 베네수엘라 외교관이기도 하지만 방위 협력 전문 회사의 CEO이기도 합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카르텔이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를 마약 밀매와 돈 세탁 작전으로 변질을 시켰다는 거고, 또 군용기로 콜롬비아에서 코케인을 들어오고 베네수엘라에서 가공한 뒤에 중앙아메리카를 거쳐서 유럽으로 보내는 유통 경로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스는 여기에서 더 나갑니다. 노이만은 이 카르텔이 헤즈볼라의 핵심 협력자이자 자금원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약 돈 중의 일부가 미국 시민들이 희생된 중동 테러 공격에 사용이 됐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 폭스뉴스가 독자적으로 보도한 내용이고 로이터나 CNN이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헤즈볼라와의 연결고리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같은 경우는 팩트 차원에서 상당히 좀 구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두로가 앞선 통화에서 요구했던 거, 그리고 트럼프가 거절했던 이유, 이 모든 배경들을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협상이 결렬된 과정을 상세하게 추적하면서 결국 마두로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 로이터에서의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트럼프, 통화에서 마두로의 요구 거부, 베네수엘라 지도자의 선택지는 좁아져 라고 하는 타이틀 기사가 로이터에서 올라오게 된 것이고요. CNN은 법적인 정당성 또 의회 감독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작전 개시를 위한 오벌 오피스에서의 회의 개최라고 하는 팩트 차원의 내용이기는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CNN이 다루고 있었던 건 국방장관, 또 전쟁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트럼프를 비롯한 외교 관계자들 이렇게 모였고, 거기에 플러스 수지 와일스 등의 실무진들과 오버오피스에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됐던 게 바로 그게 어제의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오버오피스에서 이 내용을 진행을 했다는 거죠. 이미 회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뤄진 내용이라면 앞으로 그럼 D-Day는 언제가 될 것이며, 또 마두로는 어떤 방식으로 체포를 할 것이며, 지상작전이 간다면 지상작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마두로를 체포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미국으로 데려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실행 모습들이 그 실무진 안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하지만 더불어서 CNN의 경우는 9월 2일에 있었던 두 번째 타격의 공격의 그 전쟁 범죄 논란, 국제법상의 도덕성의 논란, 또
국제법상의 문제, 또 의회에서의 투명성 요구, 민주주의 절차의 중요성을 CNN은 이번에 강조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새 언론사의 시각은 각각 달랐습니다. 로이터는 로이터대로 팩트 차원에서의 그 날짜들의 진행 타임라인을 조명하고 있었던 부분, 폭스는 폭스대로 베네수엘라에서의 어떤 그 법적인 정당성,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련의 모든 작전에 대한 명분이 어떤지를 살펴보게 됐었던 게 폭스 쪽의 조명이었고, 또 CNN은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하는 팩트도 전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의 도덕성의 문제도 있다는 것도 같이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게 CNN이었죠. 자, 이렇게 서로가 바라보고 있었던 앵글과 시선은 조금씩은 달랐다 할지라도 단순한 마약 문제가 아니라 석유나 히토류 자원 확보와 또 테러와의 전쟁, 법적인 정당성, 또 정권 교체가 모두 얽힌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게 새 언론사 모두가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고, 그 임계점이 지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폭스 같은 경우는 타이틀 기사가 지상작전의 임박 속에 트럼프, 마두로에게 베네수엘라를 떠나라는 최후 통첩이 있었다. 이것을 타이틀 기사로 하고 있었고, 이것이 폭스뉴스는 위협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카르텔, 또 헤즈볼라와의 연결고리, 미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또 작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이 폭스였고요. 또 로이터의 경우는 타이틀 기사의 제목은 트럼프, 통화에서 마두로의 요구 거부, 베네수엘라 지도자의 선택지 좁아져. 이게 타이틀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는. 그래서 11월 21일에, 그러니까 11월 15일에 통화했던 내용, 그리고 29일이라는 최후 통첩, 그 이후에 30일이라는 시점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영공을 폐쇄한다라는 것이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일련의 타임라인을 통한 그 정당성과 명분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또 마두로가 제안하고 있었던 리스트가 뭐였는지, 트럼프가 최후 통첩으로 줬던 시한은 뭐였는지, 거기에 대한 협상이 이미 결렬이 됐고 감정 없이 팩트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접근을 로이터에서 하고 있었고요. CNN은 타이틀 기사는 이렇습니다. 군사 조치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관련 오벌 오피스 회의 개최, 그러니까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 거죠. 군사 조치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거, 그것이 이제 바로 9월 2일에 있었던 세컨 타겟에 대한 내용, 그리고 트럼프의 오벌 오피스 회의 개최, 그거는 팩트로 전하고 있었던 이 두 가지가 CNN이 다루고 있었던 집중적인 내용이었습니다. CNN은 이 가운데에서 절차를 물었습니다. 9월의 공격이 합법인가? 또 의회는 제대로 통보받았나? 또 두 번째 공격이 전쟁 범죄인 것인가? 또 힘의 행사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CNN이 되고 있습니다. 새 언론사가 보고 있었던 앵글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으로 포착하고 있는 건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고, 11월 24일에 이미 그 법적 장치가 완성이 됐고, 11월 29일 최후 통첩의 협상 기한이 만료가 됐고, 지금 이 순간 카리브해에서는 미군 15,000명이 대기 중이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은 제럴드 포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은 지금 작전을 마치고 나서 12월 1일자인 어제 버진 아일랜드에 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박을 했다는 이유는 또 기름도 채우고 또 군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지금 가지게 되는 거죠. 보통 한국에서도 부산에 항공모함 한번 정박을 하면 하루에 한 2,000명 정도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박 2일 그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부산에서도 좀 낙수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기사가 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항공모함이 버진 아일랜드에 지금 정박을 어제 했고요. 어제 한 상태에서 항공모함이 한번 정박을 하면 보통 2박 4일, 3일 내지는 3박 4일 정도의 기간을 정박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그 보급에 대한 것도 채울 것들도 좀 채우고 기름도 채우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제 정박을 한 시점이라고 본다면 그게 길게 우리가 3박 4일로 보자고요. 3박 4일 정도가 있게 된다면 적어도 목요일 정도까지는 버진 아일랜드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나서의 그 이후에 베네수엘라에 예상하게 되는 도착 시점은 아마도 토요일에서 주말 정도면 그 작전 개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타임라인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를 해상뿐 아니라 육상에서도 곧 차단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 그리고 노이만의 경우도 작전이 곧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한 거, 영공폐쇄라는 게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명확한 경고가 되고 있고, 또 지휘 통제 시설에 타격이 임박했다는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폭스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었고, 여기에 표적 명단에는 마두로 외에도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 또 내무장관, 방첩기관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이만의 말입니다. 그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니다. 그가 가라면 우리는 갑니다. 그가 언제 그렇게 말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가 어제 폭스와 인터뷰한 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저희가 11월 24일 이후에 베네수엘라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주 전에 예측했던 시나리오가 지금 하나씩 현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1월 24일 국무부에서 태양의 카르텔 테러 조직 지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전 개시의 법적 권한이 이미 넘어왔고, 또 11월 29일이라는 마두로가 떠나지 않으면 직접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최후 통첩 시한도 만료가 됐고, 또 11월 30일에 공중에서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베네수엘라 영공의 전면 폐쇄 선언까지, 이게 단순한 베네수엘라의 외교적인 압박뿐 아니고 실질적인 군사작전의 스위치가 on 모드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던 폭스, 로이터, CNN, 뉴욕타임스 여러 가지의 종합을 해보면 각각의 언론의 논조는 앵글은 조금씩 달랐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카리브해는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미군 15,000명이 대기 중이고 지휘, 통제시설 타격, 육상작전, 표적 제거작전 등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모든 조건이 지금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라면 단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이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떠나라는 최후 통첩이 이미 끝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두로 정권은 압박에 고립되고 있고, 트럼프의 손에는 군사행동의 명분과 권한, 그리고 타이밍까지 지금 모두 다 갖춰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제 카리브해의 파도 위, 그리고 워싱턴 오벌 오피스 책상 위에서 바로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개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